저희 남편이 납치된 것 같아요. 집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11월의 어느 날 오후 경찰서로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납치를 남편이 당했어요? 신고하면서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는 또 예사롭지 않네요. 남편 주명모 씨는 전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밤 10시 30분경 동료와 함께 찜질방에 들렀다가 내일 들어간다고 전화를 건 뒤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는 건 아닐까요? 아내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함께 찜질방에 간다던 동료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같이 가지 않았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주 씨가 집에 간다며 밤 9시경 혼자 귀가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연락이 닿질 않아 아내가 인근 지구대에 우선 가출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한 지 4시간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일이요? 택시 기사를 통해서 편지 한 장이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신고를 받고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벌벌 떨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청첩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청첩장인데 자필로 쓴 편지가 있었던 건데 여보, 난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나의 생명이 달린 일이야.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가져다 줘. 어머 5천만 원이 되지 않을 시는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져. 당신을 볼 수 없을 거야. 나 좀 꼭 살려주길 바래. 세상에 이거는 뭐 굉장히 절박한데요? 와 밑에 자세한 내용이 더 있네요. 11월 21일 16시 정각 천안역 광장 택시 승강장으로 5천만 원을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놓고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면 돈을 받으러 간 사람에게 바로 건네주기 바람. 이상하다. 이거 남편의 글씨체 맞나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남은 공간에 다른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노파심에 경고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남편 주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대학에서 격리부장직을 맡고 있었고요. 특별히 원한 관계나 아니면 금전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알고 접근한 거 아닐까요? 주 씨가 회식을 하는 그 장소 근처에 외제 고급 승용차를 주차해 놨고요. 가지고 있던 금품도 꽤 많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납치가 된 걸까요? 아마도 범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주 씨를 납치한 뒤 집에 전화를 걸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도 그 이후에 쓰게 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범인이 성인 남자를 제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까지 쓰도록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웠을 것이고 적어도 이제 2명 또는 그 이상의 범인들이 가담을 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납치범들이 돈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한 21일 오후 4시까지 하루 반 남은 상태였습니다. 형사과 전원이 동원되어서 주 씨를 구출해내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약속 당일 오후 4시경
주 씨의 아내와 아들이 돈가방을 챙겨서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실제 돈과 가짜 돈을 섞어서 준비합니다. 돈가방 바닥에는 GPS를 부착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 돈 가방을 가져가기만 하면 위치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일부는 가족을 따라가고 일부는 주씨 집 앞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납치범들이 장소는 역 앞이라고 해놓고 가족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돈을 빼앗아 갈 수도 있었거든요. 역 앞팀은 긴장이 더 되겠어요. 오가는 사람이 일단 많잖아요. 범인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택시기사, 노점 상인 등으로 다들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 주 씨의 가족들은 약속된 장소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5분) 뒤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오, 무서워. 물건 주실 거 있으시죠? 퀵 서비스 배달원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위치를 알려주더니 가방 받아가지고 인근 편의점 앞으로 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범인들이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킨 거잖아요. 영악하네요. 정말 양해를 구하고 형사가 직접 배달원으로 위장했습니다. 돈가방을 받아들고 해당 편의점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죠. 그런데 잠시 뒤 배달원의 휴대폰으로 낮은 목소리의 남자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물건 받으셨죠? 죄송하지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병원 앞 설렁탕집에 맡기고 가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장소를 계속 바꾸네요. 눈치를 챈 건 아닐까요? 다시 형사들이 해당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후 5시경에 한 택시기사가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주인에게 맡겨둔 물건 달라. 아까 그 편지 전해주고 간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더라고요. 식당 주인으로 변정한 여자 경찰이 누구 부탁인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한 남자가 택시를 잡더니 이 식당에서 물건을 찾아서 다른 포장마차에 맡겨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돈 몇만 원 쥐어주면서요. 야, 좀 미치겠네요. 막 3번이나 장소를 바꾸고 있어요. 형사들은 사전에 준비한 택시로 해당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택시기사로 분장한 형사는 돈가방을 주인에게 맡기는 척하면서 실내 포장마차 안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몇몇 형사들과 여경들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포장마차 안에서 범인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 40분경 드디어 포장마차로 범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까 가방 맡겨둔 거 있죠? 지금 찾으러 갈게요. 그러면은 드디어 범인들이 포장마차로 오는 건가요? 결국 일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짱을 보다가 눈치를 챈 건가요? 초반에 퀵 서비스 배달원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잖아요. 추적을 해보니까 천안에서 움직이던 번호가 경기 지역으로 한번 옮겨가더니 더 이상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아, 꺼버렸구나. 신원도 나오지 않나요? 주범이 쓴 휴대폰은 대포폰이었어요. 통화 내역을 뽑아보니까 그날 딱 하루만 사용한 것으로도 나왔고요. 추적이 안 되는 거죠? 대포폰을 판매할 때 업자들이 고객 앞에서 시범 통화를 한번 해보거든요. 따라서 첫 통화가 판매업자 번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추적을 한 결과 첫 번호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네. 21일 날 오전에 해당 대포폰을 두 사람의 남자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행히 업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를 토대로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40대 초반에 키는 177에서 178 정도. 헉, 한 명은 얼굴이 갸름하고 귀공자풍이라고. 꽤 구체적이네요. 현상 수배까지 된 거면 범인들도 함부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찾죠? 구출 작전을 펼쳤던 그날 범인들이 지정했던 설렁탕 집이 있었잖아요. 그날 남자 2명이 점심값을 계산하면서 식당 주인한테 택배 부분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범인일 수 있겠네요. 뭘 먹었느냐 이것저것 묻던 중 그들이 한 브랜드의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단서가 될 수 있나요? 보통 식당들이 손님들이 마신 그 소주 빈 병을 네. 모아놓습니다. 네, 맞아요. 업체에서 다음에 납품을 할 때 이걸 갖다가 수거해 가서 교환해 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손님들이 먹었던 빈 소주병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주 마신 손님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설렁탕 집에서 그날 판 소주는 대략 한 짝이었습니다. 30병이죠. 그중 범인들이 마신 브랜드의 소주는 7병이었습니다. 7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부 수거해 긴급으로 감식을 맡겼습니다. 식별 가능한 지문은 모두 15개였습니다. 즉시 모두의 인적 사항과 사건 당일 행적을 확인했고요. 그러자 용의자 한 명이 특정되었습니다. 43세 송영길, 전과 5범이었습니다. 40대 초반 맞네요. 고등학교 때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 학생이 사망하면서 징역을 살고 나왔더라고요. 특수절도, 상해 등의 전과도 있었고요. 사진을 보니까 생김새가 몽타주와 비슷했습니다. 다행히 딱 하나 반년 전쯤에 신호위반으로 범칙을 낸 게 있었습니다. 본인 차가 아니라 어떤 여성의 차였는데 바로 용의자 손 씨의 애인이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손 씨를 보호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경찰은 끈질기게 질문한 끝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와, 하나씩 풀려가네요. 순 씨가 그 전년에 채석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한 남성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탐문해 보니까 손 씨와 동창인 최민구라는 남성이었고요. 사진을 목격자들에게 보이니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다. 아, 드디어 범인 둘의 신원이 확보가 된 거네요. 용의자 중 한 명인 최 씨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범인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요?
범인들은 도주가 길어지면은 결국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용의자 가족들의 협조를 사전에 구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최 씨가 친형을 통해서 공범인 손 씨의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사이가 틀어진 건가요? 최 씨는 친형에게 전화해서 지금 손용길이 다리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태어나면 또 무서운 짓을 하자고 할 것 같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서 손 씨가 있는 곳을 경찰에게 흘리라 한 거죠. 최 씨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손 씨를 뒤쫓는 그 사이에 자기가 도주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때가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자마자 장비를 챙겨서 서울로 출발했죠. 해당 병원으로 가보니 손 씨가 외출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눈치채고 나간 건가요? 또 달아난 것은 아닌지 입안에 침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태어난 건 아니니까 병원에서 하룻밤 꼴딱 새며 잠복했습니다. 듣는 우리가 막 조마조마합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목발을 짚고 한 남성이 태연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용의자 손용길이었습니다. 오, 다행이다. 사건 발생 38일 만이었습니다. 네. 아,